나는 내 가족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꺼져. 이 쓸모없는 것 넌 이제 이 사업에서 손 떼 15년. 할아버지의 회사를 1천억 원 가치의 제국으로 키우기 위해 내가 바친 시간이었다. 내가 운영을 책임지고 확장하고 지켜냈다.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 나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내가 의심스러운 합병의 의문을 제기하자 그들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내쫓았다. 나는 맞서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48시간 후 합병은 취소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나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대주주였고 이 모든 것의 설계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새벽 5시 47분. 언제나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서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진동하는 휴대폰. 하지만 나는 이미 깨어 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면 늘 그렇다. 마치 내 몸이 의식적인 마음의 개입 없이도 다가올 하루의 요구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다. 나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은빛 흉터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내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결코 제대로 잠들지 못한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내가 막아내는 모든 계약, 다른 누군가가 그 존재조차 알아채기 전에 내가 해결하는 모든 위기에 1천억 원짜리 사업의 명운이 달려있을 때는 잠들 수 없다. 태블릿으로 밤사이 들어온 보고서를 확인하는 동안 커피가 내려진다. 홍콩 지사는 순조롭게 마감했다. 컨테이너들은 로테르담의 제 시간에 도착했다. 부산항 세관 문제는 어젯밤 11시에 내가 직접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다. 최 대표는, 아니, 내 의붓아버지인 최민혁은 이 작은 기적들이 그의 제국을 계속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편이 더 좋다. 6시 30분. 나는 이미 시글로벌 타워 47층 내 사무실에 앉아있다. 문에 달린 금색 명패에는 강서연, 운영본부장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단어들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운영본부장이라니 마치 그 말이 내가 여기서 실제로 하는 일을 모두 담아내는 것처럼. 내가 15년 동안 이 회사를 맨바닥부터 쌓아 올린 노고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내 사무실은 50층에 있는 최 대표의 임원실에 비하면 소박하기 짝이 없다. 파노라마 창문도, 샴페인 바도, 그가 인터뷰 때마다 포즈 잡기를 좋아하는 그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도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상품과 데이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들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운영, 모든 선적,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오늘 입을 옷을 신중하게 골랐다.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형 팬츠 슈트. 그 안에는 몸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내는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실크가 맨살에 스치는 감촉은 하루의 전투를 앞둔 나에게 작은 위안을 준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손목에는 얇은 시계를 차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달았다. 내 모습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아는 사람 눈에는 값비싸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택했지만 그것이 초라하게 보인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전 7시 15분. 내 비서인 김지은 씨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린다. 강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토그룹과의 계약서 최종 검토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낸다. 지은 씨는 이 건물에서 나를 제대로 봐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완벽해요. 그리고 운영팀과의 회의는요? 15분 뒤 비회의실입니다.
나는 사토 그룹의 서류처를 집어든다. 5년간 800억 원, 우리보다 먼저 새 경쟁사를 퇴짜놓은 고객의 불가능한 요구와 복잡한 규제, 문화적 차이를 헤쳐나가며 8개월 동안 협상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해냈다. 회의실은 점차 내 팀원들로 채워진다. 나의 조용한 리더십을 신뢰하게 된 익숙한 얼굴들. 나는 회의실에 허리케인처럼 들이닥쳐 우렁찬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으로 주목을 요구하는 최 대표와는 다르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경청한다. 사토 그룹 계약 체결됐습니다. 서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실행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박 대리님은 홍콩 팀과 조율해 주시고 이 과장님은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된 생산 능력 보고서 올려주세요. 다음 40분은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흘러간다. 문제 파악, 해결책 제시, 자원 배분. 이것은 물류의 발레와 같고 나는 보이지 않는 안무가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창밖으로 서울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한남대교 위로 차량 행렬이 빽빽해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무실, 각자의 삶,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다. 저들 중 누군가도 내가 항상 느끼는 이 기묘한 반절감을 느낄까? 장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느낌. 휴대폰이 울린다. 최 대표다. 강 이사, 내 사무실로 올라와. 사토 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부탁한다는 말도, 시간 괜찮으냐는 물음도 없다.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그에게 달려갈 것이라는 기대뿐이다. 늘 그랬듯이 5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30초의 짧은 여정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진다. 문이 열리자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현대 미술품, 그리고 그가 모든 TV 인터뷰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지는 최 대표의 왕국이 나타난다. 그는 책상 뒤에서 블룸버그의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시아 사업 확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면서 말이다. 네, 복잡한 협상이었습니다만 국제시장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역사적인 계약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진다. 그의 경험, 그의 협상. 도쿄와 새벽 3시에 통화하며 8개월을 보낸 나의 시간. 하지만 최 대표는 마치 그가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극복한 모든 장애물이 그의 뛰어난 재능의 산물인 것처럼 말한다. 그가 전화를 끊고 수년간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완성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본다. 사토건, 훌륭했어. 강 이사, 언제나처럼 내가 구상한 비전을 완벽하게 실행해냈군. 그의 비전. 물론이지. 계약은 우리 마진을 극대화하면서도 운영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지불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가 경멸적인 손짓으로 내 말을 끊는다. 중요한 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잡아뒀다는 거야. 포브스에서 내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해 특집 기사를 쓰고 싶어 하더군. 물론 그랬겠지. 그는 항상 그런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은 그가 카메라 앞에서 빛날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인터뷰에 필요한 세부 수치들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건 걱정 마. 그냥 운영팀이 실행 준비나 제대로 하도록 확실히 해둬. 모든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을 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려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나는 익숙한 공허감을 안고 내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고급 크림색 종이에 인쇄된 초대장이 놓여 있다. 가족 저녁 식사. 오늘 저녁 7시. 최 대표 자택, 필체는 내 이복 여동생인 유라의 것이다.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들처럼 우아하고 가식적이다. 최 대표가 숨겨진 사업적 목적 없이 나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한 마지막이 언제였?
1시간 후, 건물이 점차 텅 비어갈 무렵, 나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회사 초창기 시절의 서류들로 가득한 내가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최민혁이 내 어머니와 결혼하고 점차 회사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기 전 강성물류의 시작이 담긴 곳, 나는 1985, 1995라고 표시된 상자 안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신중하고 단호한 필체로 서명된 최초의 법인 설립 서류들이었다. 거기에는 누렇게 바랜 법률 서류 위에 그의 본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직, 서비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세워진 가족 기업.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내 내가 엿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출구 전략.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기억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늘 그렇듯이 9살의 나는 할아버지 사무실에서 그의 무릎에 앉아있다. 지금은 최민혁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파이프 담배 냄새 대신 오래된 책과 은은한 묵향이 배어 있었고 기업 트로피 대신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던 곳 언젠가. 서연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거다. 하지만 그게 내 권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일 거야. 너는 물려받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다. 할아버지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가 마련해 둔 법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이 사업을 사랑하고 모든 톱니바퀴, 모든 과정, 모든 관계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을 뿐이다. 5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14살이었고 그의 변호사인 홍진욱 아저씨가 설명하려 했던 서류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는 편찮으셨고 최민혁은 모든 것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새 남편이었으며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할아버지가 어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는지 궁금해진다. 저녁 6시 45분.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가족 저녁 식사에 갈 준비를 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광택나는 강철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38살 단정하게 틀어올린 갈색 머리,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정장, 10년째 하고 있는 똑같은 진주 귀걸이, 나는 선택에 의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삼킬 때 그 보이지 않음이 곧 더 영구적인 무언가로 변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성북동에 있는 최 대표의 집은 그의 성공을 기리는 기념비와 같았다. 3층짜리 붉은 벽돌집,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그리고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항상 그의 테슬라를 주차해두는 원형 진입로. 창문들은 황금비드로 빛나고 안에서 움직이는 실루엣들이 보인다. 정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홍진욱,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변호사였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초인종을 눌렀다. 유라가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로 문을 연다. 어머, 서연 언니. 시간 딱 맞췄네. 늘 그렇지만 그녀의 어조에는 무언가 신경을 거슬리는 것이 있다. 마치 잘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게 하는 무언가. 하지만 나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간다. 15년 동안 그들의 제국을 그림자 속에서 건설한 후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은 값비싼 향초와 야망의 냄새로 가득하다. 유라가 나를 식당으로 안내한다. 그곳에는 12명은 좋게 먹일 수 있을 법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최 대표와 민준이 이미 앉아있다. 단지 우리는 가족이 아닐 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혈연이라는 가면을 쓴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서연아, 앉아라. 최 대표가 그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한다. 딸이 앉을 법한 옆자리가 아니라 마치 면접이나 재판처럼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다. 민주는 나에게 어색한 고갯짓을 한다. 내 이복 남동생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늘 몰랐다. 그는 자신을 고용 상태로 유지해주는 나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성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사이의 그 회색 지대에 항상 존재해왔다. 유라는 최 대표의 오른쪽에 앉는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계산된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린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아마 우리 회사 대부분 직원의 월급보다 비쌀 것이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매끈한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메스처럼 날카롭다. 와인 할래? 그녀가 내가 아는 상표의 보르도 와인병을 들어 올리며 묻는다. 한 병에 200만 원짜리. 물론이지.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수년간의 협상에서 발전시킨 모든 본능이 이것은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라 처형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최 대표가 헛기침을 하고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짓는 그 자세를 취한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내가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눈빛. 서연아, 오늘 밤 널 부른 건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최 씨,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변화지? 최 씨 가족이라. 마치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일원이었던 것처럼. 해인그룹과의 합병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 거다. 그가 말을 잇는다. 우리는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물류회사가 될 거야. 해인그룹. 마침내 그가 떠돌던 소문에 이름을 붙인다. 탄탄한 회사지만 더 작은 회사를 집어삼키고 그 리더십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곳. 이건 엄청난 기회야. 유라가 덧붙인다. 그녀의 눈이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흥분으로 빛난다. 그들은 우리 운영 가치를 2천억 원으로 평가할 거야. 아버지는 서부 지역 CEO가 되시고 나는 기업 마케팅을 총괄하고 민준이는 사업 개발을 이끌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다.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을. 그래서 이 합병에서 제 역할은 뭔가요?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묻는다. 세 사람은 시선을 교환한다. 진짜 가족들이 발전시키는 그런 조용한 소통 중 하나. 말 한마디 없이도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것. 최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마도 그가 자애롭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다. 서연아, 너는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을 해줬어.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순 없지. 하지만 해인그룹은 그들만의 운영 구조가 있고 그들만의 인력이 있어. 역할 중복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역할 중복이라. 마치 내가 방금 팔아넘기려 하는 모든 것을 건설한 사람이 아니라 잉여 인력인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 건 말이야. 유라가 경영대학원에서 완성한 그 가식적인 다정함으로 말을 가로챈다. 언니의 에너지는 이제 회사의 새로운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거야. 언니 수준에 더 잘 맞는 다른 일을 찾아볼 때가 됐어. 내 수준. 그 단어들이 우리 사이에 황산처럼 떨어진다. 민주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물론 아주 후한 퇴직금을 제공할 거야. 최 대표가 말을 잇는다. 6개월치 월급, 훌륭한 추천서, 그리고 물론 내가 기여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 15년 내 인생의 대가로 6개월치 월급. 1천억 원짜리 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2천억 집에 돌아와서는 빗발치기 시작하는 전화를 무시했다. 처음에는 최민혁, 다음은 유라,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아마도 그들이 정성껏 만들어낸 이야기, 즉 새로운 도전을 찾아 은퇴하기로 결심한 소진된 임원 강서연의 이야기를 이미 냄새 맡은 기자들일 것이다. 전화를 받는 대신 나는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책상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10살 때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비밀칸 안에 정말로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던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 봉인을 뜯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쓰신 그의 신중한 필체가 담긴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누군가 내게 마땅히 속한 것을 훔치려 했다는 뜻이겠지. 이 봉투 안에는 홍진욱 변호사의 이름과 번호도 들어있단다. 그는 최민혁이 결코 알지 못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서류들이지. 그에게 전화하렴. 내가 항상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때가 왔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나는 홍진욱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마치 24년 동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서연이구나.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제 때가 됐지. 그의 목소리는 24년 전과 똑같이 들렸다. 따뜻하면서도 정확한, 마치 강철로 감싼 포옹 같은. 홍진욱 아저씨는 항상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복잡한 서류들도 오랜 친구 사이의 가벼운 대화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 홍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아셨지만 제가 몰랐던 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내 사무실로 오렴. 그리고 서연아, 신분증 꼭 챙겨오고. 몇 가지 서명을 인증해야 할 거야. 내가 더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홍 변호사님답다. 그는 전화로는 절대 필요한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좋은 변호사는 벽에도 귀가 있고 전화기에도 증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바로 기대감 때문이었다. 최민혁이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나에게도 내밀 패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7시 45분, 나는 홍 변호사님이 40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해온 광화문이 한 오피스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대형 로펌들의 화려함은 없지만 수십 년간의 정직한 노동에서만 나오는 견고함이 느껴지는 건물이었다. 그의 비서인 박 여사님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즉시 알아봤다. 강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홍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가족 장정의 법률 서적들,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 똑같은 떡갈나무 책상, 군대처럼 정밀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똑같은 가족 사진들. 내가 들어가자 홍 변호사님이 일어선다. 73살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끗해졌지만 그의 푸른 눈은 내가 겁에 질린 어린 소녀였을 때만큼이나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아라, 서연아. 할 얘기가 많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2개의 다른 열쇠가 필요한 파일 캐비닛을 열고 내 이름이 할아버지의 신중한 필체로 적힌 두꺼운 서류초를 꺼낸다. 내 할아버지는 최민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한 분이셨어. 그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치며 말했다. 그가 내 어머니와 결혼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내 할아버지는 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아셨지. 그가 보여준 서류들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정관, 신탁계약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날인된 주식 양도 증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첫 문단만 읽고도 포기하게 만들 그 빽빽한 법률 용어로 작성된 모든 것,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다. 15년 동안 국제계약을 다루면서 나는 법률 문서의 행간을 지도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잠시만요.
내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짚으며 말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맞나요? 홍 변호사님이 내가 도착한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 할아버지는 내가 18살 생일을 맞았을 때 강성물류, 지금의 시글로벌 지분 62%를 너에게 양도하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하셨다. 최민혁은 단 한 번도 소유주였던 적이 없어. 그는 관리인이었을 뿐이야. 그 말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퍼즐 조각처럼 내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62%. 절대 과반수.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회사 서류들을 봤어요. 최민혁이 주요 소유주로 나와 있던데요. 최민혁이 주 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은 위조된 것들이었다. 홍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사용할 법한 톤으로 변했다. 내 할아버지는 진짜 서류들을 여기 나에게 보관하셨다. 정말로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너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나는 또 다른 서류를 집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공증된 편지였다. 만약 최민혁이 서연이가 건설한 회사에서 그녀를 제거하려 하거나 그녀의 동의 없이 회사를 매각 또는 합병하려 한다면 홍진욱은 즉시 진정한 소유 구조를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내가 물었다. 왜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말해주지 않으셨죠? 홍 변호사님이 의자의 등을 기댔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피로감을 보았다. 내 할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최민혁이 그가 드러난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라셨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너는 내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주였다. 최민혁은 내 회사를 관리하면서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내 업적 위에 자신의 명성을 쌓아온 거지. 그 아이러니가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거의. 제가 뭘 해야 하죠? 홍 변호사님은 이미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첫째, 합병을 중지시키기 위한 긴급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법인 계좌를 동결시킨다. 셋째, 최민혁의 위조 증거를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내 휴대폰은 지난 20분 동안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었다. 최민혁, 유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여러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아마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냄새 맡은 기자들일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홍 변호사님께 물었다. 오늘 제출하면 오늘 오후에 임시 가처분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합병은 즉시 중단된다. 나는 내 경력의 모든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했던 것과 똑같은 정확성으로 각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달랐다. 이것들은 최민혁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항상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가 끝마쳤을 때 홍 변호사님은 나에게 모든 것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한 가지 더, 내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오면 이걸 너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것은 숫자가 새겨진 작고 금빛 나는 열쇠였다. 제1은 행의 금고 열쇠야.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녹음 파일들을 포함해서. 녹음 파일들이요? 내 할아버지는 최민혁과 내가 성장했을 때 리더십 전환에 대해 논의했던 여러 대화를 녹음해두셨다. 최민혁은 그 녹음에서 처음부터 내 역할을 소외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혔지.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각, 즉 진정한 힘을 느끼며 홍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나섰다. 다른 사람을 위해 위기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 사무실로 바로 가는 대신 나는 올림픽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다가올 일에 맞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우리의 오후 2시. 설해마을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유진과 점심을 먹는 동안 내 휴대폰은 알림으로 폭발했다. 홍 변호사님은 약속을 지켰다.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합병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유진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읽었다. 맙서사. 서연아. 내가 한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한 거지?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제 보니 조건을 더 좋게 해야겠는데.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최민혁, 지금 당장 전화해. 나는 나머지 내용을 읽지도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최민혁은 내 대답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내 행동의 파장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후 3시 47분, 유진과 내가 트랜스글로벌 합류 가능 조건에 대한 논의를 마칠 무렵 뉴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내 휴대폰은 폭발했다. 최민혁의 전화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번호들로부터도. 블룸버그, 포브스, 한국일보.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2천억 원 규모 합병, 해고된 직원의 소송으로 중단. 해고된 직원. 마치 내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서연아, 유진이 태블릿을 읽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일인데. 해인그룹 주가가 지난 2시간 동안 7%나 떨어졌어. 나는 최민혁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몇 년 동안 나는 위기를 수습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오후 4시 15분, 내가 아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 비서 김지은 씨였다. 이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난리 났어요. 최 대표님은 1시간째 소리 지르고 계시고 유라 상무님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준 팀장님은 대낮부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전화벨이 멈추질 않아요. 해인그룹 쪽에서는 남은 주간 회의를 전부 취소했고 방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선명하게 쓰인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변호사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 변호사님은 일처리가 빠르시다. 지은 씨,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 것들, 특히 제 컴퓨터에 있는 아시아 계약 관련 파일들 전부 챙겨주세요. 그들이 뭔가를 바꾸려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이미 해뒀어요. 오늘 아침에 이사님 은퇴 소문이 돌자마자요. 뭔가 낌새가 안 좋았거든요. 김지은은 최 씨 일가 누구보다도 항상 더 똑똑했다. 그것이 내가 5년 전에 그녀를 고용했고 최민혁이 내 지원팀을 현대화하라는 끊임없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곁에 둔 이유다. 오후 5시 30분, 내 오피스텔에 있을 때 6시 뉴스가 예고편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화면에 나타났다. 명백히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 경솔한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매체용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그의 턱에 들어간 힘과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려운 협상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있다. 내 휴대폰에는 최민혁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47통 찍혀 있었다. 저녁 7시 22분, 마침내 그의 전화가 멈췄다. 저녁 8시 15분, 유라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전화는 간격이 더 길고 더 계산적이었다. 아마도 이 위기를 처리할 최선의 전략에 대해
홍보팀과 상의하고 있겠지. 밤 9시 30분, 민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누나, 제발.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잖아, 가족. 이제 그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니 갑자기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모양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밤 10시 45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콤을 통해 나는 내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최민혁을 보았다. 평소 흠잡을 데 없던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늘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낸 남자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 서연아, 문 열어. 얘기 좀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항상 투사하던 권위 없이 다르게 들렸다. 그의 어조에는 거의 애원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할 얘기 없어요. 최 대표님. 제발, 5분만. 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내 호기심이 이겼다. 그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건물 문은 열어주었지만 내 집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경비원이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내 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벽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가 무슨 거짓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그 소송, 그 서류들은 위조된 게 틀림없어. 나는 내 문 현관 렌즈를 통해 그를 쳐다보았다. 24년 동안 내 노동으로 살고 내 업적 위에 자신의 명성을 쌓아온 이 남자. 유일하게 위조된 서류는 최 대표님. 당신이 할아버지 회사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 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이에요. 침묵. 복도 조명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전한 침묵. 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몰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수백 명의 직원을 파괴할 거고 수년간 쌓아온 계약들을 망칠 거야. 이건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24년 전에 당신이 했어야 할 일이죠. 서연아, 네가 합병 때문에 화난 건 알지만 우리 재협상할 수 있어. 새로운 구조에서 너를 위한 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 운영총괄 수석이사, 더 나은 연봉, 더 많은 혜택.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역력했다. 어제 나를 소모품 쓰레기처럼 말했던 이 남자가 이제 나에게 승진을 제안하고 있다. 최 대표님, 돌아가세요. 서연아, 제발.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 어머니가 뭘 원하셨을지 생각해봐. 우리는 가족이었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거기서 그는 내 어머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딸을 돌봐주기로 선택했던 남자가 어떤 인간으로 변해갈지 보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여자.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세우신 것을 되찾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당신 같은 남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최민혁은 마치 내가 그를 물리적으로 때린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넌 이만한 규모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몰라. 넌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요. 내가 정정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맞아요. 저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당신의 명성, 당신의 미디어 제국, 당신이 정성껏 조작한 이야기. 모든 것을요. 나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최민혁은 15분 더 복도에 서 있었다. 가끔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며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애원을 중얼거리면서 그가 마침내 새벽 6시 30분 내 휴대폰이 홍 변호사님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 소집 본사 대회의실 법에 따라 귀하의 참석이 요구됩니다. 법에 따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항상 그랬어야 할 존재, 즉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 7시 15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자리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는 동안 아침 뉴스는 추측성 보도로 가득했다. 블룸버그는 해인그룹의 주식이 개장 전 거래에서 추가로 12%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직원들이 반격할 때 기업 권력을 재정의하는 법적 소송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직원들. 그들은 아직도 내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침 8시 30분 나는 시글로벌 타워에 도착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사무실로 직행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최민혁이 20년 넘게 내 회사일수 놀이를 해왔던 50층 임원실로 바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민혁의 비서인 윤지수 씨가 혼란과 새로운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녀는 분명히 뉴스를 읽었고 권력의 역학관계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이사님. 최 대표님께서. 저는 최 대표님을 뵈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대회의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수 씨, 이제부터는 강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2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수 씨는 권력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를 알아챌 만큼 충분한 변화를 목격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회의실은 내가 거의 차지해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최민혁은 항상 운영회의는 더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것을 선호했고 큰 전략적 결정은 그의 측근들 안에서만 내렸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나는 우리 직원들 다수의 연봉보다 더 비쌌을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홍 변호사님은 9시 45분에 도착했고 서류 상자를 든 2명의 젊은 직원이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존재는 즉시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공식적인 가족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절차였다. 9시 58분 최민혁이 유라, 민준과 함께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보였다. 최민혁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의 양복은 깨끗하기는 했지만 급하게 고른 듯 보였다. 유라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디자이너 핸드백을 꽉 쥐는 모습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다. 민주는 그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게임이 바뀌었고 아무도 새로운 규칙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 그들은 내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춰섰다. 강서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민혁이 그의 옛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법적 권리로서요. 홍 변호사님이 헛기침을 하고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서류를 놓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소집된 시글로벌의 공식 주주총회입니다. 회사 주식의 62%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강서연 대표님께서 모든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50층 아래 거리의 교통소음까지 들을 수 있었다. 유라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찾았다. 말도 안 돼, 서연 언니는 주식 하나도 없어. 이건 무슨 법적 실수거나. 실수가 아닙니다. 홍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여기 1978년 강서연 대표님의 조부이신 강태준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강성물류의 최초 법인 설립 정관이 있습니다. 여기 1987년에 설립되어 강서연 대표님의 18번째 생일에
대주주 지분을 양도한 취소 불가능 신탁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놓았다. 1999년 최민혁 씨가 회사 소유권을 사기적으로 주장하며 주 정부에 제출한 위조 서류들이 있습니다. 최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중얼거렸다. 강 회장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 강태준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말을 가로막았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강 회장님과 서연이의 회사 내 미래에 대해 논의했던 여러 대화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그의 직원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가 테이블 위에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를 설치했다.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최서방,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하네. 이 회사는 서연이 거야. 항상 서연이 것이었어. 자네가 아이가 크는 동안 관리할 수는 있지만 절대 자네 것이 될 수는 없어. 최민혁의 대답도 똑같이 분명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서연이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요? 확고한 손길과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커서 진짜 소질을 보인다면 물론 회사에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리가 아니라 최서방. 회사 전부 이 녹음은 5분 더 계속되었다. 최민혁은 젊은 여성이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다룰 수 없으며 남성의 감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은 실질적인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민주는 창백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최민혁은 지난 10분 동안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다. 이 증거에 근거하여 나는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대주주로서의 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 최민혁 씨를 회사 CEO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넌 이럴 수 없어. 최민혁이 속삭였다. 난 이 회사에 24년 내 인생을 바쳤어. 당신은 제 회사를 24년 동안 관리했고 그것도 잘못 관리했죠. 홍 변호사님, 우리가 문서화한 재무 비리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홍 변호사님이 우리가 어젯밤 준비한 목록을 읽기 시작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 지출, 최민혁과 연관된 회사와의 과대평가된 계약,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급한 성과 보너스. 홍 변호사님이 읽는 항목마다 최민혁은 의자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다. 두 번째 안건. 내가 말을 이었다. 임원진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최유라 씨와 최민준 씨는 후한퇴직금 패키지를 선택하거나 각자의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라가 나를 쳐다보았다. 존경심일 수도, 증오일 수도 있는 무언가가 담긴 눈으로.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당신들 아버지와는 달리,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소유한 척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당신들은 공범이었지만 설계자는 아니었죠. 민준이 앞으로 몸을 숙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나, 미안해. 난 서류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까? 내가 물었다. 아니면 그걸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세 번째 안건. 나는 준비해온 노트를 보며 말했다. 해인그룹과의 합병을 즉시 취소합니다. 회사는 제 리더십하에 독립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넌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최민혁이 목소리를 되찾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부패시킨 모든 것을 재건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